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말 주식시장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들이 이어졌습니다. 또 내년에는 백신과 미국발 바이든 오미스 등 크고 작은 이슈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올해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2021년 주식시장 흐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오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핫한 분을 모셨는데요. 경제가 어렵다는 보통의 인식을 뒤엎은 분이시죠. 기자 출신의 경제 전문 방송인 이진우 기자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국내 최고의 증시 전문가분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특별 강연을 해주신 김일과 하나투자증권 상무님, 그리고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형렬 센터장님,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조용준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진우 기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지금 소개받은 이진우입니다. 연말이 이제 되어 가고요.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님들은 지금 한참 이제 바쁘실 때일 겁니다. 올해 또 돌이켜보고 실적 정리도 하셔야 되고 내년 전망 내놓으라는 투자자들 또 여러 고객들의 요구에 답하시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쟁쟁한 리서치 센터의 거물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런저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없지 않을까 당분간. 그래서 연합인포맥스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이런 기회 갖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제가 좀 조금 짓궂더라도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모인 분들을 위해서 치열한 질문을 좀 드릴 테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증시가 어떨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이제 다들 모이신 분들일 텐데 일단은 어떤 질문부터 드릴까요? 올해 한 해 주식 시장을 한번 쭉 리뷰를 해보면 이제 어떤 한 해였을까? 이걸 좀 각자 다 보신 시장들이 있을 테니까 비슷하긴 할 텐데 그래도 뭔가 특징, 내가 주식 시장에서 20년 넘게 있었는데 이건 진짜 처음이야 하는 것들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고 아니면 내년 시장의 포인트가 되는 뭔가의 단서가 올해 주식 시장에 있었어. 그게 바로 이거야 라는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먼저 마이크를 드릴까요? 김영렬 센터장님? 네, 웬만하면 저 끝에서부터 오는 걸로 하다가 중간에 제가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지난 10년 사이의 저점과 고점을 1년 안에 다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19라는 이런 팬데믹 상황은 사실 모든 어떤 금융 관계자 그리고 이제 정부 모든 경제활동 주체들은 예상을 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고 그 충격과 그에 따른 빠른 수습 과정이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강력한 복원력을 보여줬었던 게 올해 가장 주요한 특징이지 않았나. 또 이런 변화를 우리가 또 읽을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10년 전 금융위기라는 것을 또 잘 극복해 왔었다라는 어떤 학습적인 반응, 또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스마트해졌다라는 어떤 증거들을 발견했던 것이 올해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의미이지 않았냐라고 보여집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죠, 사실은. 네. 조영준 센터님 말씀도 듣고 볼까요, 같이?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아까도 우리 김일구 상무님 얘기하셨지만 올해 이제 가장 좀 늘 매번 변화라는 게 있죠. 변화라는 게 있는데 올해 유튜브도 나오고 우리 3%도 굉장히 성공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환경 변화도 있지만 이제 올해 가장 큰 경험은 동학개미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힘, 또 성공의 경험. 올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한 45조 원 이상 코스피에서 순매수했고 코스닥도 한 15조 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예탁금도 지금 50조 원대. 그래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힘과 또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금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향후 시장도 또 좋게 보이기 때문에 이 성공 경험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좋은 경험을 통해서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제 저희 리서치 센터 입장에서 보면 아까 유튜브 얘기했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이 정보를 접하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그 정보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유통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 저 여러 유명 유튜브들도 계시지만 리서치 센터들도 또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 자체가 좀 공유가 많이 되고 개인 투자가들도 그런 면에서는 펀더멘탈하게 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좀 조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가들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렬 센터장님은 올해 그 3월에 저점으로 주가 내려갔을 때요. 이렇게 반등할 걸로 예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놀라우세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강조했었던 리포트 중에 하나가 예. 올해 우리 코스피의 평균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 코스피 1년 평균이 대략 2,100선이었었기 때문에 올해는 뭐 무역 분쟁 해소되면은 이거보다 높을 거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었다가 이 팬데믹 상황으로 코스피가 1,500까지 추락을 하니까 도대체 올해 평균을 얼마로 설정할까라는 것을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예.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낮춰 잡아도 한 1900 후반대면은 올해의 평균이다. 네. 사실 이거를 강조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코스피 평균이 2160이거든요. 훨씬 뛰어넘었군요. 더 뛰어넘었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평균이 1900대 후반이나 2000이었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셨다라면 시장이 추락했을 때 과감하게 풀스윙을 하실 수가 있었었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로 이제 우리 프로야구가 끝났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도 시즌이 끝날 때 되면은 전년도 타율이 나오거든요. 비슷한 타율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펀더멘탈을 기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런 점은 또 내년을 대비해서도 또 투자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훈을 얻긴 했는데 올해 투자자들도 반등폭이 생각보다 컸던 게 아마도 저 조영주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학개미 혹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전례 없던 군집 행동을 보여줬어요. 원인을 알아야 내년에도 그럴 건지 아닐 건지를 알 것 같은데 원인은 조영주 센터님께서는 정보가 좀 더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유동성이죠. 뭐 사실은 국내외적으로 이제 제로금리가 들어갔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돈들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가나 이제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전반적인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재난수당 그거 말씀이세요? 아니요, 꼭 재난수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재정 정책, 또 제로금리의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금리 낮춘 것 때문에. 시중 유동성이 결국은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또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도 살리기도 하지만 이 시중 유동성이 언제 회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느냐, 반대로 또 조정의 이유도 나중에 또 되겠죠. 저도 유동성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듣긴 했는데 도대체 그 유동성을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뭐냐? 재난수당이냐? 아니면 은행 신용대출이냐? 친구한테 빌린 돈이냐? 뭐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저 돈들 나가네? 라는 것도 이제 볼 텐데 어떤 돈일까요? 뭐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김상무님. 네. 사실 대부분이 빌린 돈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금의 이동은 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 회피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위험 선호 성향으로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이제 그동안에 쭉 관찰해 보니까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떨어진 주가는 다시 올라간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 떨어진 주가에다가 신용대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동학개미들의 핵심이 또 대출 능력이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 올라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조영준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이제 금리 올려야 되겠다 이럴 때 이 대출 늘어난 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고, 제가 볼 때 이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나라의 능력인 것 같아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런 관리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를 잘못하면 일본이 예전에 버블 붕괴로 망했듯이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풀린 유동성을 막판에 가서 한꺼번에 조이게 되면은 그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도 이번에 뭐 나오지 않겠는가, 앞으로 몇 년 후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빌린 돈으로 주로 투자를 한 듯하다. 늘어난 유동성이라는 게 그렇게 보시는군요.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뭐 전혀 그 징후가 없지는 않은데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우선은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부분이 이 우리 가계의 경제 활동을 극단적으로 지금 통제를 시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었던 부분 등을 보면 선진국의 저축률이 이렇게 높았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축률. 그렇죠. 근데 이들의 저축률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소비가 극단적으로 제약을 받고, 월급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이 많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미래가 불안해서 또 그렇게 또 저축률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무엇인가 살 수 있는 어떤 구매력 쪽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단편적으로 팬데믹 문제가 해소되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예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이 자본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측면 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예. 뭐다 같은 말씀이시지만 이제 같은 기조를 보면은 결국은 제로 금리라는 것이 이제 은행에 놔두면 사실은 이제 이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이자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 대비해 볼 때 저평가된 기업이 많다. 그러니까 올해를 돌이켜 보면 언택이라는 게 뭐 아까 그냥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언택이거든요. 네. 그 언택, 그러니까 디지털 컨택이죠. 어쨌든 4차 산업으로 가는 건데 4차 산업으로 가다 보니까 4차 산업으로 세상이 가는구나.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 거죠. 세상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저쪽을 투자하면 굉장한 수익률이 나겠다. 저금리인데 굉장히 대출받아도 마찬가지고 예금하던 것도 마찬가지고 뭐 보험도 해약하고.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다른 많은 금융 쪽에서 자본시장으로 돈이 왔어요. 예금에서. 네, 예금에서도 왔고 보험에서. 심지어 보험 해약도 하고 막 그런 게 많았거든요. 또 물론 소비도 안 하고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 시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요, 카카오는 지수로 얘기하면 3,000인데 네. 뭐 KB 금융지주 이 포스코는 뭐 아직 1,800이다, 2,000이다. 네. 여전히 싸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상대적으로 수익의 기회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글로벌 경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의 유동성으로 온 것도 일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금리도 낮아졌고 금리 낮아졌고 종목들도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예, 예. 이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게 생긴 거죠. 이 사태 그러면- 이후에. 예. 그러면서 또 굉장히 왜냐하면 경제를 또 성장시켜야 되니까. 이 질문 자꾸 드리는 이유가요. 주가가 급락하면 반드시 V자로 반등한다는 공식이 있었다면 주식 투자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당연히 3월 19일에 주식 많이 사셨을 거라고요. 근데 올 한 해 쭉 보면 그동안 주식 투자를 오래 해오셨던 현인들일수록 발을 빨리 못 담그시고, 아니면 담그셨다가도 빨리 빠져나오고, 그러셨다가 이제 가을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슬슬 후회하고 내가 도대체 뭘 배웠나 싶기도 하고, 이거 왜 안 내리냐 하고 짜증 내시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경험상으로도 V자 반등이라는 게 예전에 99년 닷컴 버블도 있었고 2007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한번 빠지고 나면 꽤 고생 길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고생 길게 할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V자 반등이 나타나면 그건 어떻게 구별을 하는 거냐, 이걸 알아야 다음번에도 내려가면 살지 아니면 팔고 기다릴지를 결정할 텐데, 이번 장의 특징이 과거의 위기와는 달랐던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특징이. 제가 그 부분 한번 설명드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세미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대차대조표 공식을 이용해서 10년 전 금융위기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대차대조표 공식은 아주 쉬운 회계 상식입니다. 자본에 부채를 더하면 자산이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를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년 전 금융위기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었냐면 말 그대로 미국 금융 시스템이 신뢰를 잃었었죠.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기 과열, 또 그런 부분에서 비롯된 여러 그 파생 상품 등에 대한 모럴 해저드 문제와 그 자산에 대한 부분 등이 문제가 일으키게 되면서 말 그대로 금융 공황이 왔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본의 크기가 줄어들었었던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그 부동산의 가치를 담보물로 가지고 있었던 금융기관들이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크기가 축소되니까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었던 거거든요. 예. 부채의 사이즈를 키워서. 그래서 그 충격을 수습하겠다고 하니까 추후에 그 축소됐었던 자본이 정상화되면서 자산의 크기가 커진 게 지난 10년 전 상황이었던 거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을 빵 줬잖아요. 그런데 자본의 손실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주가가 크게 내린 거는 주가는 괜찮나요? 크게 내리긴 했었었죠. 그런데 뭐 부동산도 뭐 반응하기는 시간이 너무 빨랐고 일자리가 사라진 거 말고는 망한 금융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돈을 공급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자산 인플레가 시작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처방은 10년 전과 동일하게 시작됐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자본 손실이 크지가 않았다. 그러면서 유동성의 공급을 하게 된 부분이 지금 자산 시장의 인플레를 계속적으로 자극시켜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위기의 특징이 세상에 이게 미국이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딱 2달 올라갔거든요. 아니 이런 일이 최소한 1년씩은 올라가고 1년 반이 평균인데 2달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의 모순으로 경제 내부의 모순으로 위기가 터진 다른 사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그렇죠. 2000년 뭐 닷컴 버블 내부에서 생긴 문제죠. 2008년 내부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번 문제는 외부의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생긴 문제가 외부의 충격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내부에서 이 모순으로 가령 뭐 서프라임 모기지나 이런 걸로 문제가 터지면 당시 제일 잘 나가던 그러니까 기함 플래그십이 닫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지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외부의 충격이 들어오고 이 외부의 충격이 오히려 그 전에 잘 나오고 있던 플래그십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 버렸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야 언택트 하면서 오히려 이걸 강화시키니까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PE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PE가 뭐 20배, 30배 하던 것이 바이러스 확산되고 경기 침체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게 50배씩 튀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큰 종목들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큰 종목들이 훨씬 더 높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얘들이 튀어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애들은 좀 있었지만 얘들이 전체 지수를 끌고 내려가지 못한 상황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야 이건 너무 싸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게 올라가는 애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내부에서 터지면 이거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최소한 1년씩은 우리가 헤어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이제 뭐 테러나 바이러스나 뭐 또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의 경우에는 인류가 늘 그랬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번에 회복은 정말 너무 빨랐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비밀은 그 전에 잘 나가고 있던 빅테크 기업들이 언택트라는 순풍을 맞았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일이 벌어지고 나면 큰 일이 터지면 아유 우리 저럴 줄 알았지. 그래 김상무 사실 좀 저럴만 했어. 이런 얘기가 오가면 그거는 큰 위기고 코로나가 터질지 6개월 전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당시 3월에.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거는 앞으로도 위기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성인들이 UFO 타고 돌아와서 좀 폭격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다음 날부터 주식 사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뭔가 교훈을 알고 넘어가야 그래야 이제 내년에도 똑같이 대응하든가 아니면 남은 시간 우리 인생 남은 시간에도 비슷한 뭔가 패닉이 올 텐데 그 패닉을 좀 구별을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이번 기회 놓쳤더라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번 사건은 우리가 위기인 줄 알았는데 위기가 아니라 전쟁 같은 거였구나. 그동안 뭐 2차 대전이나 이런 큰 전쟁이 벌어질 때 주가를 보면 전쟁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는 계속 올랐다면서요? 공장 열심히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도 아마 그런 거였다라는 걸 뒤늦게 알려주셔서 자, 올 한 해 주식 시장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요점과 교훈을 얻기로 하고요. 그러면 내년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할 텐데 일단은 우리나라 내년 어떻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려면 세계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먼저 전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내년에 미국, 중국,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특히 코로나19 충격에서 어떻게 잘 벗어날지 그런 걸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용준 센터장님부터 좀 말씀 주십시오. 예. 예, 뭐 다들 이제 요즘에 연말이라서 전망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글로벌 경제는 내년에는 뭐 좋아진다고 일단 봐야 되겠죠.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는 경제의 기저 효과가 있는 거죠. 뭐 올해 1분기가 예를 들면 분기별로 얘기해 보면 올해 1분기는 중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2분기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팬데믹이 가면서 미국이 마이너스 32% 역성장을 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는 다 기저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미중을 수출한다 그러면 미중이 플러스 몇십 프로씩 나온다 그러면 두 자릿수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수출도 호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지금 이미 얘기가 나와서 다음 달부터 지금 백신 맞는다고 하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백신 치료가 제대로 뭐 일부 지역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경제라는 것은 어디선가 좀 이제 코로나가 끝나기 시작한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당연히 이제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백신에 대한 그런 효과가 확실히 생기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에 따른 경제 활동 재개가 있을 거고 그런 큰 두 가지로 경제를 회복한다는 추세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하나 내년 경제를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다면은 이제 어쨌든 미국 대선이 끝나서 예. 바이든오믹스가 있기 때문에 뭐 바이든오믹스 얘기는 따로 또 하시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이 시작된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는 우리 지금 기업이익 증가율들 보면은 뭐 37% 컨센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대비. 올해 대비. 그러니까 예. 올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은 어쨌든 경기나 기업이익이나 다 좀 좋아지는 쪽으로 글로벌리도 그렇고 한국도 네. 그럴 보고 것이다.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도 투자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소액입니다만 제 계좌는 열어보면 인버스 ETF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상해 보이는 거죠. 아직도 코로나가 저 모양이고 그래서 오늘 아예 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여러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센터장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내년 상반기에는 기저 효과 때문에 성적표들 잘 나올 것이다. 성적표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작년 봄, 그러니까 올해 봄이죠. 올해 3월달, 4월달이 엉망이었으니까 중간고사 때 시험을 안 쳤으니까 기말고사는 어떤 점수를 받아도 좋죠. 중간고사보다는. 근데 그 성적표 보고 아이고 좋아라고 할 수 있으려면 코로나 없었던 2019년보다 좋든가 그래야 진짜 좋은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작년보다 좋다고 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유 주식을 사고 하는 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여지가 저희들 볼 때는 네. 19년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저 효과만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주가를 보면 경제하고 너무 괴리가 크다. 예.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 괴리가 크다라고 보지만 이 재정 정책을 지금 미국 새 정부도 재정 정책을 지금 1.5조 달러 뭐
그 이상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을 자본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고용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예. 이제 뭐 앨런 그 과거 전 의장도 이번에 재무장관 하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고용이 실물이 제일 중요하고 경기를 살려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경기를 더 살리려고 할 거고요. 또 실제로 우리 그러니까 기업이익을 보면 아까 37% 얘기했지만 네. 지금 조금 좀 안타까운 얘기죠. 경기 자체를 K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실물 경기, 이 자영업이라든지 이 소매 또 이 서비스업 이런 내수에서 보는 그런 우리가 느끼는 경제하고 상장 기업들 이익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까 저 빅테크 기업 얘기도 했지만 예. 상장 기업들 이익은 사실은 경기 회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생각해 보면 사상 최고 이익도 지금 나올 가능성이 하기야 있기 길에서 때문에 떡볶이는 불안해서 못 사 먹고 예. 집에 가서 이제 농심 라면 더 끓여 먹으니까 당연히 기업들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2019년, 2018년에 한참 좋았던 시절보다도 더 좋은 단군일에 제일 좋은 예, 그럴 가능성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좀 나와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좋아. 상장 기업만 넘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GDP 증가율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상장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두 분도 그러십니까? 얼른 그럼 저는 인버스를 얼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이 올해 대비 좋을 거라는 건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니까 그건 맞는데 그게 이렇게 오른 주가를 합리화 내지는 더 가속화시킬 만큼 지금 주가는 단군일에 가장 높으니까 실적도 단군일에 가장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적까지는 사실은 조금 욕심이다 싶은 부분은 있는데 네. 올해 이제 우리 상장 기업들이 뭘 잘했냐라는 거는 좀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지난 십수년 동안 많은 고초를 겪어 왔었습니다. 뭐 중국에게 사드 제재도 받았었고요. 또 지난 몇 년 동안은 무역 분쟁 때문에 끼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우리가 걸어왔었는데 지난해까지 이제 우리 전체 수출이 2년 연속 마이너스였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올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제 그게 3년 차까지 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저 측면에 있어서 숫자가 회복된다는 것은 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질적인 변화는 분명히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재고 관리 부분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써왔던 여러 방만한 어떤 판관비 등에 대한 절약 과정 이런 것들이 이익의 질에 대한 어떤 질을 바꿔놓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그런 숫자에 대한 회복에서 우리가 인상 깊게 바라봐야 될 부분은 이제 그런 어떤 생산성에 대한 변화를 우리 기업들이 준비해 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기업 가치로 재평가되었을 때는 잠재력을 쉽게 좋게 평가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상장 기업의 이익이 사상 최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익 추이가 결국은 내년뿐만이 아니라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만 된다라면 주가는 거기에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은 내년은 세계 경기가 코로나 없던 시절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서 회복은 되지만 그래서 여전히 나쁠 테고 그게 우리 기업 실적에도 영향은 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선방한 제가 사실은 따지듯이 물었지만 그게 단군일에 최대 될 것 같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아닐 수 있으나 그 정도 성적 낸 거가 갖고 있는 뭔가 그 잠재력의 발현 뭔가 변화했으니까 그 정도 이 어려운데 그 정도 실적까지 냈을 거면 그건 진짜 기업들 바뀐 거고 이제 1년 더 지나고 1년 더 지나면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거 보자 그 말씀이군요. 끄덕거리지만 마시고 답을 좀 주세요. 팔아야 됩니까? 인버스 ETF는? 김일구 상무님. 제가 볼 때 이제 저는 주식시장이랑 경제랑 꼭 연결시키려고는 잘 안 합니다. 그게 많은 경우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 그 자체로 보는 게 좀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으로 보게 되면 가장 큰 기회이자 위험한 요인은 제가 볼 때 이 빅테크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PE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면 옛날에는 뭐 1960년대나 이럴 때는 주가가 이게 싸냐 비싸냐 그때 당시에 리포트들을 보면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따집니다. 내재적인 본질 가치,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를 벌고 배당을 얼마를 하고 이런 걸 가지고 가는데 요즘은 전부 다 PE잖아요. PE가 뭡니까? 이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가격도 그렇잖아요. 이 아파트가 정말 얼마일 거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저 아파트가 얼마면 이 아파트는 얼마나 돼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저 아파트를 벤치마크로 놓고 다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기도 하죠. 그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이게 굉장히 간편한 밸류에이션이지만 지금 전 세계는 모든 자산 가격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빅테크 기업들의 걔들이 또 돈도 잘 벌어요. 그런 애들이 어마어마한 피를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백신이 나와요. 와, 그러면 그 피가 얼마 안 되는 얘들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는 거죠. 신흥국에 다르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업들이 그 상태다 보니까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빅테크 기업의 피가 유지가 된다면 얘들이 주가가 폭락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사면 되는 거죠.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고 최근에 월스트리트가 신흥국 막 외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백신 나오자마자 그냥 한국 시장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지금은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돈은 움직인다. 그렇게 보면 이 플래그십들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널리고 늘린 이거 왜 안 사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뭐 다 무너지는 그런 모양을 갖는 게 이제 가장 위험 요인이긴 한데 좀 불안하기는 해요. 이게 언택트 이런 걸로 가지고 저까지 올라갔는데 빅테크가 그게 아니면 거기다가 내년에 뭐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닝 추이를 그려보면 미국에서도 이 기업들,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2017년 트럼프 정부에서 감세 영향을 제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세가 들어가면 세율뿐만 아니라 최저한세 이런 것 때문에 혜택을 제일 크게 받았는데 이 증세가 들어가게 되면 얘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거는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 그동안은 꾸준하게 이익이 올라오던 애들인데 이게 이익이 꺾여버리게 되면 이 지금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빅테크 이런 것에 추세가 꺾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높은 피해를 얘들이 못 받게 되고 꺾여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꺼번에 다 어차피 상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이것저것 다 팔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주목해야 될 게 경기가 회복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현상인 것 같고 그 경기 회복이 좀 굉장히 불균등한 모양일 것 같고 이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갖고 가는 거긴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저 빅테크 기업들의 저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되겠는가. 그게 유지가 되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무너질 상황이 벌어지면 다 같이 이제 한번 조정을 크게 받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친구들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가 내년 주가 결정한다 그 말이군요. 어찌 보면 좀 쉽기는 하네요. 차라리 그것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김일구 상무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사실 지난 10년간 이제 그 팡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았지만 기업이익 증가율도 사실은 같이 그려보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세제 효과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반대적인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5G부터 해서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또 AI라든지 많은 4차 산업으로 가는 것들은 그린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가 어떤 한두 가지 요인으로 이것이 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사실 시장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자본 시장에 대한 이번 동학개미의 그런 좋은 경험을 좀 잘 이어갔으면 좀 장기적으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부동산이나 예금 일변도로 자산을 증식해 왔는데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제로금리 시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의 일정 부분의 자산으로 저축을 하고 계속 이 재테크를 하는 것은 일회적으로는 주가가 빠지면 손실이 날 수 있지만 5년, 10년 장기로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 누적적으로 나온다. 이런 경험을 오래 하시고 이게 내년에 조정을 받을지, 내년 하반기에 받을지, 후년에 받을지 사실 아무도 모르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받겠지만 다음 달은 아닙니까? 다음 달은 아니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표정을 보니까 아니 아닌 것 12월이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들이 많이 올라서 기관 예. 투자가들이 좀 주식 비중을 줄여야, 아니,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글로벌 투자들 마찬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이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을 보면은 자산 배분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식과 채권 또 기타 여러 가지 대체 자산 이런 것도 할 텐데 주식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예를 들어서 원래 40% 해야지 이랬는데 지금 50%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말 되기 전에 조금 줄이려고 하는 차익 실현 욕구가 있기 때문에 조정 과정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참 길게 어렵습니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일부 몇 번 그 거품 때문에 꼬꾸라진 상황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다. 예. 그 말씀이군요. 그러면 내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죠. 내년에 가장 큰 변수는 하필이면 미국 대선이 이 코로나와 같이 있어서 이건 누가 하필 올해 안 와도 되는데 이게 같이 겹치는 바람에 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겼어요. 내년은 대통령이 이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취임을 할 텐데 바이든의 정책이 시장에 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그게 얼마나 큰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큰 틀은 별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우선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실패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은 변화를 선택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들 강조하고 있고 그 변화에 대한 선택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냐 이제 그걸 이제 좀 많이들 생각들 하는 것 같거든요. 미국 경제가 뭐 여전히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는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쪽에 손을 벌리기도 상당히 어중간한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뭐 세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내년 이후로도 당분간은 세계 경제는 각자 도생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융합되는 과정보다는 그 분열에서 오게 되는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트럼프 시대와 비슷하네요. 그거. 크게 다르진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게 꼭 미국의 지도자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 기조를 바꾼다라는 것은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역사에는 부정적으로 이게 기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요즘 시대가. 그렇죠. 예. 마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미국이 굴복하는 것이냐? 약간 그런 식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선택을 할 리는 없다라 보거든요. 다른 형태로에 대한 충돌이 계속된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지. 오히려 이 문제가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 경제를 위해서 중국이 준비해야 할 거 그리고 미국이 준비할 거는 각자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서로를 위해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건 서로들 안 갖고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중국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던 그 국면이 그렇죠. 근데 사실 트럼프 시대에 본격화된 건데요.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더 싸울 것이다. 그 그렇습니다. 말인가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세계화 시대에 살았다 보니 그거에 조금 함몰되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베이스로서 우리가 생각한다 뿐인 것이지. 잠시 싸우다 말겠지. 그렇죠. 이렇게 근데 생각하면. 서로 싸운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닌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분명 에너지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에 조금 더 인지를 해두는 부분 등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당분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 중국의 그 오중전에서도 강조된 부분이 자립 경제지 않습니까? 예. 당장 어떤 미국과의 화해 모드를 주선하기보다는 우선은 우리끼리 한번 해결해 보자. 그리고 그 한계를 찾고 난 이후부터 밖에 시선을 돌려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전 들어갔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도 뭐 어떤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다는 부분은 조금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좀 찾으려 하는 좀 편향적인 해석이 조금 더 가미되지 않았느냐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2018년 뭐 그리고 2019년 쟤들 꽤 오래 싸운다 싶다가 올해로 넘어와서 이제 코로나로 막 정신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 둘이 저렇게 큰 애들이 싸우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뭔가 산업이 재편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경험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그냥 흘러와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안 싸우면 뭐 예전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센터장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싸울 걸요, 두 친구들. 그렇다면 이제 두 나라가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문 닫고 하는 것에 대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게 투자의 시계라든가 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꽤 커질 것 같은데 좋은 측면이든 나쁜 측면이든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힌트를 좀 더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세계 경제의 밸류 체인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 파워 그리고 중국 중심의 하드 파워, 하드웨어 파워 등으로 이제는 양분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서 이제 중국이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그 경계 수위가 조금씩 커졌었던 거죠. 예. 그래서 추후 경제에 대한 상은 그 양측의 이 밸런스가 한 축으로 기울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거고 이것의 어떤 분열 과정에 있어서 각자 도생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격차는 빨리 좁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본과 기술을 지금 중국이 계속적으로 누적시켜 가고 있으니까 이 바이든 시대에는 정말 바짝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시간이 누구 편인 것인가.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정부가 잘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데 바이든 정부가 과연 재선이 가능한 정부인가도 아직은 물음표지 않습니까? 예. 워낙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과연 중국에 대한 대응 카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외환 시장에서에 대한 여러 반응 등도 그런 의미 등이 조금씩 반영되어가는 측면에서 조금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중국의 부상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럼 중국이 좀 더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의도적으로라도 네네. 그 시나리오에서 그와 관련한 산업과 업종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동의하세요? 뭐 전체적으로 네. 생각은 뭐 비슷한데 저는 이제 조금 산업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예. 어쨌든 이제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린 이코노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은 이제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하셨었고 다시 이제 복귀 1호 그 공약이 다시 복귀이기 때문에 그리고 2035년에 이제 탄소 제로 시대를 가겠다 뭐 이렇게 지금 공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뭐 이미 이제 뭐 현대차 그룹도 뭐 이 수소차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제조업의 기반들이 있거든요. 이 제조업의 기반들이 사실은 중국이 공업화되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면서 크게 한번 2000년대 저희가 좋았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이 새로운 경제 체제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조선업 최근에 얘기 많이 합니다만 시장에서 이 선박 같은 경우도 중국이 공업화되는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에 많은 선박 수요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2035년에 네. 이 탄소 제로 경제로 갈라 그러면 앞으로 한 15년 남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유조선 한 척이 뭐 이 뿜는 오염이 이 차 3,000대 뭐 이런 분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미 이제 유럽은 그런 규제들을 많이 했었고 물론 미국도 규제를 했지만 이제 더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 친환경 선박으로 바뀐다든지 또 뭐 이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저희들 생각할 때는 바이드노믹스에 따른 이 산업 변화를 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우리는 이제 제조업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될 좋은 것이다. 수요 변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뭐 차화반, 뭐 석유화, 그러니까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차화 이제 반도체죠. 차화반 요즘 예. 차화반이라고 불러요? 또 뭐 그렇게 예. 부르고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조선, 철강까지 차화학 반도체. 지금 이 중국에서 나오는 그 물가 생산자 물가 지표들을 보면 석유화 가격, 철강 가격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실물 수요들은 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바이든의 또 정책이 예, 예. 그런 그린 산업을 지원하는 쪽이라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요가 새로운 그쪽에 수요가 많아질 발생할 것이다. 수 있다는 그러니까 기회 요인이 있다는 거고요. 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탄소세 부과도 있고 리스크 요인이죠.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이 석유화학이나 철강에도 부담을 주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서 이 약간 이 공해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미중의 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이든 시대에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한테도 위험 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한테 또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게요. 그런 부분이 양쪽으로 좀 있다. 그린 산업이 미국에서도 펼쳐지기 시작하면 거기에도 우리가 숟가락 얹을 만한 그런 업종이 꽤 있는데 철강도 그렇고, 예. 그린 산업이 뜨는 만큼 화석 연료 쓰는 전통 산업들은 질 텐데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라는 게 사실은 그쪽에 그동안 또 치중해 온 바도 없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 변화가 무쌍할 것이다. 김일구 상무님. 그 사실 우리가 코스피가 박스피라는 오명을 얻었던 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이었는데 이게 오바마 행정부 2기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이 굉장히 극심해져요. 그래서 2014년, 16년에는 환율 전쟁.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의 극도의 반감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 관계는 훨씬 악화돼 있고 아마 코스피는 뭐 어디까지 내려가 있었을지 잘 모르겠다 싶어요. 근데 더 싸웠을 것 같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었으면. 네, 그렇죠. 오바마 행정부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거기서 곧바로 이제 TPP 이렇게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들어가면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FTA를 맺고 중국을 이제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이 힐러리 클린턴의 기본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반겼고, 근데 이게 한 2년 동안에 휴전 기간이 있었죠. 그 동안에 이제 코스피는 많이 올라갔고, 또 코스피가 2,600 갔다가 다시 2,000까지 떨어진 것도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무역 전쟁 와중에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뭐 1단계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서로 간에 또 휴전이 돼 있는 상태고, 그 와중에 또 코스피가 올라갔다라고 본다면 이 새로운 행정부에서도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어떻게 전략을 짤지는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 때의 전략하고는 그건 안 먹히는 상황이거든요. TPP 이런 게 안 먹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좋은 관계를, 나쁜 관계를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밀월 관계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휴전이 좀 지속이 되겠죠. 좀 다르게 보시네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 경제 좋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볼 때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닌 게 이게 기업으로 보면 기업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거 봐라 싶은 현상이 생기는 게 뭐냐면 매출액 증가예요. 회계적 이익은 나오거든요. 순이익이 나오는데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영업 활동으로 있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중국이 지금 그러잖아요. 뭐 경상 수지 흑자고 수출 좋다라고 하지만 이게 저희 돈이 달러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1대1로 한다고 거기다가 자꾸만 수출하는 거죠. 가령 뭐 캄보디아 같은 데다가 항만 하나 만드는데 그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중국 기업의 수출로 잡히겠죠. 수출 증가합니다. 돈은 못 받아요? 또 캄보디아가 무슨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상수역자 회계적인 이익이 나오는 건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달러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들어오는 달러가 없으니까 부도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무적 활동으로 현금을 유입시켜야 돼요. 그게 최근에 채권 시장을 개방하고 월시트가 이제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금융당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중국의 투자자들이 야, 물 들어온다, 노져라 이렇게 된 거죠. 돈 들어온다,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중국의 금융당국이 엔트그룹 IPO를 무산시켜버리고 금리를 끌어올려가면서 주식시장을 관리를 합니다. 미국하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싸우게 될지 모르는데 주식시장 이거 버블 가겠다고 이거 막아버리는 것이죠. 근데 채권시장으로 돈 들어오는 거 정말 지금 중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쪽 시장은 딱 열어놓고 위안날 철선까지 하면서 월시트리 자금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체력을 보강해 나가고 있고 쓸데없이 주식시장에서 버블 발생하는 걸 막으면서 미국의 그 다음 전략이 뭐가 나올지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쓸 수 있는 전략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도 좀 해피한 거죠. 한국 시장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로 간의 갈등이 심해지지 않으니까 뭐 해피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가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오는지 그걸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힐러리 클린턴이 쓸 수 있었다던 주변국을 동원한 봉쇄 작전인 지금은 안 먹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그때도 그게 불가능했던 이유가 저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안 됐던 이유가 TPP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2016년 선거 때 여름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당대회 그 저기 체육관 큰 체육관 같은데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추대를 하는데 거기서 히스패닉 계열들이 팻말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TPP 반대예요.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아니 우리가 그동안 중국 저가품 산다고 일자리 뺏겼는데 뭐 그다음에 또 많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 뭐 다 관세 없이 저가품 사준다고 여전히 계속 뺏겨야 된다고 그걸 본 트럼프가 완전히 그때 저는 승기를 잡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TPP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트럼프의 전략은 나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한테 그렇게 페이버를 주지 않겠다. 나는 중국을 직접 때리겠다. 힐러리 클린턴처럼 그렇게 우회 전략을 쓰지 않고 미국의 저소득 노동자들을 희생시키지 않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승기를 잡은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방식을 못 써요. 이번에 선거에서도 보면 히스패닉 계열이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이 이탈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7천만 표 이상을 얻었다라는 게 히스패닉이 이탈하지 않고서는 없는 일이죠. 히스패닉 계열들이 더 이상 그거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이거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끌고 나올 수 있겠는가? 전통적인 방식이 불가능하니 그렇다고 트럼프처럼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과거의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시절에 만들어 놓은 전략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공백 기간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안에는 사실 우리로서는 조금 뭐 좋은 주가로서는 나쁘지 않겠네요. 나쁘지 않죠. 이쪽 저쪽에서 러브콜을 받는 것이고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린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추구한다는 게 저는 이런 질문하면 조금 좀 이상할지 몰라도 과연 그게 정말 다들 하려고 하는 거는 맞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즉 환경을 지키자라고 하는 게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의 구호 주장일 수는 있으나 그거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이익도 깨지고 어찌 보면 미래를 위해서는 좋을지 몰라도 당장은 비효율적인 비용일 수 있는데 경기 안 좋은 이 상황에서 그게 계속 추진이 되긴 되려나? 뭐 그런 생각? 자꾸 안 돼야 저는 제 인버스가 돈을 벌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돌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전기차로 관심이 확 올라가면서 테슬라 현상이 생겨요. 테슬라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사실 뭐 우리가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가 될지 몰랐습니까? 근데 이런 속도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이러스가 돌면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모두가 전기차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테슬라만 올인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주가가. 왜 이럴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사람들을 전기차로 내모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의문을 표시했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 컨테이전 영화를 안 보셔서 그러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컨테이전 영화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원을 개발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박쥐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고요. 지금도 갖고 있고. 근데 이게 인간한테 넘어온 지는 불과 100년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따져보니까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을 개발한다고 박쥐의 서식지를 없애니까 이 박쥐가 인간 주위로 서식지를 이동해서 돼지우리 주위에서 이제 지내다가 이게 돼지가 옮고 사람한테 옮겨가고 이런 게 컨테이전 영화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면서 이 생각을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더 이상 환경 파괴하지 마자라고 하는 식으로 옮겨가고 서구 사회에서 ESG 투자라는 걸 많이 해왔거든요. 윤리적인 투자, 환경 생각하자, 사회적 가치를 높이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 따져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동안 ESG가 별 재미없이 서구 사회에서는 다들 그걸 하니까 근데 올해 E가 급부상을 하는 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우리가 홍콩의 뭐 인권이나 자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됐느냐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2060년까지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넷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글로벌하게 자유인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더 높은 가치의 개념으로 올라가면서 트럼프 방식의 지도력이 도전을 받고 환경을 중시하는 우리 친환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따져보면 중국이 훨씬 더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국가다라는 설문조사들도 쭉 나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른 가치보다 이 환경에 대한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석탄 발전 없애자, 그리고 자동차는 다 전기차로 바꾸자, 이렇게 사람들의 선호가 확 바뀌어 버려요.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트라우마는 상당히 갈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우리 환경을 지킵시다 하는 움직임이 강하죠. 그래서 최근에도 미국에서도 보면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뭐 하루에 50%씩 뭐 일주일에 뭐 따블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사람들이 정말로 지구 환경을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한마디만 네, 더, 정부 예.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고요. 예. 새로운 산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기존 산업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공급 효과보다 과잉이기 때문에 지금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기존 산업들이 새로운 산업이 필요한 거죠. 뉴딜이 필요한, 어느 나라나 지금 다 뉴딜이 필요합니다. 그게 디지털이든 그린이든. 그래서 저는 진행될 거라고 그거는 보고 필연적인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자꾸 바깥 얘기만 하나 싶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뭐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날지 7시에 일어날지 이것보다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특히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이 내년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90% 이상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쭉 여쭤봤는데, 정리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듯이 그린 산업을 좀 더 육성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해주시고, 중국과의 갈등 양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건데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의외로 시간을 벌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코스피 얘기를 바로 좀 들어가서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증권사에서도 괜찮은 시황을 예상하시기는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그냥 삽니까? 아니면 종목을 치열하게 잘 골라야 되는 때가 옵니까?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네, 우선은 내년부터 이제 우리 산업과 기업들의 변화는 상당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올해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기업들이 무슨 변화를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의 메시지와 아젠다 등을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많이 알리려 할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의 변화에서 결국 2021년도에 대한 유망 산업 등에 대한 선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확장세가 당분간 이어진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요? 그렇죠.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고, 또 종목들에 있어서는 올해는 사실 탑논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먹혔었거든요. 굳이 뭐 기업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언택 쪽이 숫자가 좋아, 뭐 그게 실제로도 보이고 이랬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기업들을 많이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되고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탐방 다니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탐방을 거절하는 좋은 핑계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 참 이걸 시키는 거 그대로 따라야 할까 싶을 정도로 많이 좀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잘하면 개근상은 탈지 몰라도 우등상 따려면 우리가 남달리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리포트 등과 탐방 노트 등을 조금 더 많이 보시면서 보셔야 되겠다. 그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어떤 업종은 좀 더 긍정적으로 들여다보면 괜찮을 것 같고,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그 지속 성장이 가능한 코어 산업은 오래 홀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반적으로 코어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경우로는 코어 인더스트리는 반도체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어 인더스트리에 대한 특징을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면 삼성전자도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이너스 날 정도면 이들 후발주자는 더 죽어나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강해지는 것이 바로 코어 인더스트리입니다. 근데 현재 보게 되면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뭐 언택 관련 기업들이 분명히 경기가 침체인데 시장 장악력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남의 밸류를 뺏어 갖고 오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밸류의 약탈자 등은 내년에도 트렌디하게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렇습니다. 네. 그 기조 자체는 안 바뀐다라 보시는 부분이 맞고 최근에 밸류 주식 등에 대한 논쟁이 계속 불붙는 거는 내년에 경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경기와 동행이 가능한 소비재, 뭐 일부 소재 이런 주식 등에 대한 관심 등이 발로 뛰는 기업들로 통해서 이제 발굴이 되고 이제 시장에선 전면에 나서겠죠. 그러면 반도체, 경기 회복 수혜주, 이른바 언택트 이제 세 가지 중에 올해는 그냥 언택트 쥐고 있었으면 제일 편했고 네네. 반도체 쥐고 있었으면 1년 내내 약 올랐다가 그냥 연말에 조금 좀 뿌듯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그럼 뭐 하나 그냥 저는 탐방은 싫고 뭐 하나 쥐고 있어. 그러면 어떤 쪽이실 것 같아요? 우선은 쥐고 있는다 개념은 결국 시간을 산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추세에 베팅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면 장악력이 강한 그로스 쪽에 홀딩하시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실적이 회복된다. 근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추세적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또 뭐 팬데믹 상황이 해결이 안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다시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액티브한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더 그런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냥 쥐고 있다면 그러면 경기를 타지 않는 그렇습니다. 덜 타는 반도체 코어 이런 쪽입니까? 그렇죠. 그런 쪽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속 성장 가능한 성장주라고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올해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반도체가 올해 상반기에는 왜 그렇게 속을 썩이고 안 올랐을까요? 그 사실 코어가. 사실 너무 많이들 갖고 계신 거죠. 기존에도 많이 갖고 계셨는데 더 살 분들이 없었다. 그렇죠. 외국인이 뒤에 사면서 이제 올랐다는 그 말씀이군요. 조영준 센터장님. 저는 이제 결국은 주가라는 건 기업 이익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저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근데 사실 올해 3분기도 이미 작년 3분기보다 이익이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번 3분기가 실적이 더 나왔는데 2019년보다 지난 이번 3분기가 더 실적이 좋았고요. 사실 우리의 펀더멘탈은 생각한 것보다 사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년에도 지금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이 경기가 정상화되는 내년 상반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의 정상화, 회복 네. 이거라고 보기 때문에 백신의 개발 이거기 때문에 주식이 다시 정상화된다. 그동안 안 올랐던 것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우량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많죠. 뭐 여러 가지 제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철 결정적인 순간에 왜 예를 안 들어주세요? 정말. 그런 산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반도체도 올라가지만 철강, 석유화학, 뭐 은행주, 뭐 자동차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굉장히 싸져 있다가 이제 다들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내년에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실은 위기 때 투자하기 좋은 이유는 동학개미가 잘한 이유는 우량주를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위기 때 다 주가가 망가졌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한 상반기 말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경기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복원되는구나 이런 좋은 경험을 마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언택이라는 4차 산업이라는 또 그린이라는 새로운 산업 수요가 생기는 건 아주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이제 가치주라고 하면 가치주죠. 이제 전통적인 우량주에 대한 좀 장기 투자가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다시 4차 산업에 대한 투자들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사실 그걸 시기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하면 조금 비겁한 얘기지만 좀 적절한 분산 투자를 양쪽을 해서 그 비율은 이제 뭐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뭐 개인 투자자들도 좀 이렇게 한 종목만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예. 분산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조금 비겁한 다 얘기. 좋을 여지가 꽤 있다. 특히 예. 경기 회복 쪽 그동안 못 올랐던 게 먼저 오를 것 같고, 그러나 또 먼저 올랐던 주식이라고 안 가는 거 아닐 테니, 그 정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담는 건 저희가 담을게요. 알겠습니다. 김일구 상무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식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와 좋다 올라갔다가 지나가서 보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테마 뭐 이거 전부 다 이러는 건데 이 단적인 이유가 이렇게 되는 단적인 이유가 그냥 뭐 저기 물량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가령 5G 뭐 종목들 이야기하라 그러면 5G 뭐 그 선 까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뭐 1년에 한 번씩 깔겠습니까? 깔고 나면 끝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 물론 경기 사이클 탑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 사이클 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저점을 다시 높이고 고점 높이고 저점 높이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는 주식이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사이클 따라서 높여갈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국한된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도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작아졌고 뭐 요즘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뭐 화학, 반도체 이쪽이 그나마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런 거는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보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지를 잘 결정해야 되죠. 근데 경기 민감주가 뭐 조영준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내년 뭐 좀 보면 내년 봄 정도까지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진짜로 창의적으로 덤벼들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그냥 백신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 경기 민감주들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늦게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님은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사는 거는 다시 이렇게 되는 위험을 갖고 있거든요. 경기 민감주가요? 네, 경기 민감주가 이렇게 갔다가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올 거야라고 할 때 이제부터 나온다, 잘 나온다,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속적인 성장을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경기 회복도 좀 단명에 그칠 위험성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게가 그 락다운 기간 동안에 돈을 안 쓰고 있던 게 있는데 그걸 쓰겠죠. 그러면서 나오겠지만 이게 지속적인 성장으로 갈 것이냐? 우리는 지금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 환경은 아니고 저성장이 일상화되는데 떨어진 게 컸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조금 단기적으로 커 보일 뿐이지 기저효과가 떨어지면 곧바로 이제 다시 예전보다 더 낮은 성장 단계로 들어갈 것임에 저는 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사이클 자체가 짧다 생각을 하고 빨리 들어갔다가 한참 경기 좋아지고 있을 때 빠져나오는 거 생각을 해야 되죠.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그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한 그때 2017년, 17년부터 팔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국내와 외국계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외국인들 계속 팔고 국내 투자를 계속 사고 국내에서는 계속 올라간다. 이게 뭐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런데 외국인들이 더더더 팔고 나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애국심의 관점에서 쟤들이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경기 민감 종목들은 이렇게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그러니까 그런 시 있잖아요. 바람보다도 빨리 눕고 바람보다도 빨리 일어난다라는 그런 들풀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꽤 있다고 보시네요, 상무님은. 다른 저 두 분과는 좀 달리. 싸움 붙여볼까요? 저희들이 네. 얘기를 해보면 저희 예. 이제 과거 이 선배님들도 이제 저희 회사 같으면은 김영일 교수님이라고 이제 저희 전 센터장 예. 하시던 예. 선배 가끔 이제 상의를 드려보고 하는데 이제 보면 기업 분석을 이게 출신의 이제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기업 이익을 더 보고 이렇게 좀 장기로 보는 네. 측면이 있고 이코노미스트 출신 분들은 경제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비관적이신 분이 경향이 오늘 계세요. 조은주 센터님이 아주 중요한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예.
경기는 안 좋아도 기업의 이익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지금 상장회사 그렇거든요. 상장회사는 그래서 상위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좀 봅시다라는 그래서 사실은 얘기가 저는 이제 아주 쏙쏙 우량주에 들어옵니다. 대해서 장기 투자 삼성전자 지금 6만 원인데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옛날로 말하면 300만 원이거든요. 예. 이게 주가가 안 빠져나오면 큰일 난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기업들도 많지만 우량주들을 장기 투자하면 이제 약간 그거는 이제 경기 순환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위기 때 또 위기가 금방 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주식을 또 잘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업으로 투자한다고 보면 좀 장기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시각이 다르지 않나요? 김은구 상무님 말씀에 동의 안 하신답니다. 아예 뭐 당연히 매크로 하는 사람하고 마이크로 하는 사람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많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중간재 기업들 훌륭한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만 자본주의 중간재라고 하는 게 늘 해야 되는 게 원가 절감해야 되고요. 뭐 가격 올려가지고 팔라 그러면 그 납품받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 거 써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이 이익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나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빼고 나면 납품 단가를 올리질 못해요. 계속 원가 절감만 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한 번씩 정도만 드릴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쭉 말씀은 좀 해주셔서 저희끼리 정리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정리해 주시는 의미에서 내년에는 어떤 업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내년의 전망에서도 항상 전망이 맞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전망을 하시면서도 이런 거 정도는 변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신호가 나오면 전망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변수들도 있으실 겁니다. 각각 그걸 한 마디씩 좀 해주시면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어 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미 시장 분위기는 이제 새해를 시작한 상황이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쯤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조바심을 느낄 때입니다. 근데 너무 조바심을 느끼기보다는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다라는 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평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올해 평균이 뭐 2,160, 70 정도에서 끝날 것 같은데 내년 평균은 저희가 지금 설정하는 건 한 2,450선이에요. 그게 연말 지수가 아니라 매달 평균. 지수 평균이란 네, 말씀이죠. 그러면 내년 연중 흐름 중에서 2,450 이하로 내려오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겠죠? 예. 당연히. 그때를 제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된 화면에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제가 항상 연도별로 그 평균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 평균 지수 이하로 왔을 때 주식을 풀로 사고 그리고 그 평균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주식을 한 80 정도 포트폴리오를 줄이는 이게 백테스팅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지난 10년치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그냥 시장 대비 수익률이 한 20% 200bp 정도, 그러니까 20% 포인트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나더라고요. 포인트로요? 그렇죠. 그럼 시장이 7% 그러니까 올랐으면 시장이 27. 한 47% 올랐는데 우리는 67. 그 포트폴리오는 67%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시장의 쇼크라든지 출렁임이 나왔을 때 이것을 받아칠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평균 그러면- 잡아놓고 평균보다 지수가 이하면 적극적으로 사서 대응을 하고 그렇습니다. 올라갔을 때는 한 20% 비워두고 그렇죠. 그러면 연말에 지금 가장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벌써 2,600까지 하는데 내년에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근데 증권사들 얘기해서 들어보면은 3,000은 별로 많이 안 보이고 700, 800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상당히 그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저 조건에 들어왔었을 때 풀스윙을 할 수 있는 그 기준과 원칙 그리고 용기를 갖고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심리가 참 간사한 게 여기에서 500만 좀 내려가면 네. 시각에도 완전히 바뀌실 거거든요. 실제 내려가면 못 담죠. 그렇죠. 대세하락이 시작인 것 같고. 그 상황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는 부분이 어디다 한번 써붙이시고 눈 질끈 갖고 평균 이하로 내려가면 산다라는 기억을 꼭 한번 하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항상 적중하려면 주가는 대세 상승을 우상향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뭐 주식 투자하기 참 편한데요. 한번 꼭지를 찍고 나서 뭔가 사고를 당하기 시작하면 거의 10년 동안 또 어려울 때도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거는 아니어야 되는데 이럴 때라면 그건 그런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신호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안 나타나면 그 말씀 들을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상승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또 반대로 하락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시결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5년 이상 올랐었던 적이 2003년부터 2007년 딱 한 번뿐이에요. 네. 그 이후로는 2년, 3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른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거를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무너진다라고 해서 패닉에 빠질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시계를 한 5, 6년 그렇죠. 보면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기초 체력을 신뢰하신다라면 시장에서 공급되는 여러 투자 정보와 뉴스 이런 것들을 너무 한쪽으로만 그 해석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정중동에 대한 자세가 2021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일구 상무님부터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일구 상무님한테 마지막 마이크를 드렸더니 항상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잘 하려면 조영준 센터장님이 마지막 코멘트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뭐 투자를 해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모여들고 올라갈 거라는 희망이 있는 주식들이 제일 매매하기 편하죠. 그러면 떨어지면 사면 되지 뭐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람들은 자동차 쪽에 관심이 제일 많은. 그러니까 기존에 자동차 만들고 있는데 그걸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많이 들어가는 자동차가 아니고 이게 뭐 전기차니 뭐 자율주행차니 사람들은 그쪽으로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에너지원을 바꾸는데도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때문에 이게 자동차와 화학과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데 여기는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 언택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사람들이 돈을 계속 쓸까? 그것보다는 컨택트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투자를 하면서 밤잠 설치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그게 일상 속에 들어오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가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 중점을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이라면 어느 쪽일까요? 자동차, 화학, 뭐 자동차, 반도체 화학. 지금도 이미 좀 핫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지금도 사고 있는 종목들도 주의 깊게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뭔가 펀더멘털을 보고 자꾸 주가가 적정 주가인지 보고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피곤할 테니 손가락 끝을 봐라 그 말이죠. 달을 가리키더라도 달 보지 말고 사람들의 눈이 가는 그곳을 봐라. 그렇습니다. 저는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내가 산 것보다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황에서 가장 귀한 말씀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조영준 센터장님. 예, 마지막이니까 저희 이제 공식적인 하우스뷰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너무 좋은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아서 리스크 요인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식 하우스뷰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익 증가가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그 미국이 지난 100년 동안 보면은 한 13번 정도 경기 사이클이 지나갔다고 하죠. 지나갔다고 하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그래서 극복을 못한 적이 없고 주가가 그 이후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온 게 자본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IMF 위기라든지 리만 사태라든지 한 지난 10년마다 왔던 위기 이후로 계속 새로운 기업이익 증가와 신고가 갱신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에도 꼭 그렇게 될 거냐 그거는 뭐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올해 지금 3분기 기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그런 객관적인 상황도 왜냐하면 여전히 글로벌 정책 공조 속에서 경기 회복을 열심히 지금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는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하반기 이후로는 사실
코로나가 이제 확실히 치료된다는 자신감들이 생기고 나면 언제 유동성을 회수할 거냐, 언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수급적으로 지금은 외국인들이 계속 당분간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수급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주식을 누가 사줄 거냐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로는 조정 가능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조정과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 자체는 좀 좋게 강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은 이 주식 투자 이번에 동학개미 분들이 올해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고 내년에도 그것이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 금리 시대에 사실은 주가가 언제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볼 때는 주식 자산이라는 것은 특히 우량주에 투자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전체 수익률을 좋게 만드는 그런 위험 자산이지만 우량 자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 이번 경험을 통해서 대부분 지금 부동산 중심으로 투자가 되 계시지만 주식에 대한 분산 투자 경험을 이번에 좀 잘 살려서 내년 이후에도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좀 되셨으면 그런 바람 갖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아주 오래 하셨던 분도 2020년 한 해 주식 시장은 참 독특하기도 하고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장이었을 테고요. 또 올해 시작하셨던 분들에게도 또 꽤 의미 있는 시장이었을 텐데 문제는 정말 내년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영렬 센터장님, 김일구 상무님, 조영주 센터장님 세 분 모셔서 들었는데 세 분의 말씀이 또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상황을 볼 때도 미국에서는 요즘 병원에서 계속 시신들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그 자체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 시신을 싸는 다양한 비닐백들 그동안 생산 안 했던 여러 제품들이 냉정하지만 또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주식시장이 수급이라고 한다면 주식 숫자는 변함이 없는데 주식시장으로 달려가겠다고 생각하는 돈의 양은 누구나 알다시피 많이 늘어난 이 상황을 과거의 잣대로 꼭 재단하다가는 올해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인버스 ETF로 가득 채운 저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뭔가 좀 생각을 자꾸 바꾸고 흔들고 머리를 깨고 다양한 정보를 흡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런 좋은 토론회는 마무리할 때 시간이 아쉽습니다만 또 세 분은 또 현업으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연합인포맥스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렬 센터장님, 김일구 상무님, 조영주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